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단지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봉건제 성립까지 봤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립과 교황권의 강화에 대한 내용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제 크리스티교 이런 거 약간 좀 이런 내용은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한국사를 제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한국사는 잘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계사 상당히 재밌네요. 그죠? 아닌가요? 자, 세계사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세 서유럽 세계에서는요 크리스트교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트교의 발달부터 시작이 되게 돼요. 로마 교회의 주교는요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강조해서 교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황을 따르는 교회를요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다가 계속 써보도록 할게요. 크리스트교의 발달부터 시작이 되겠죠. 이 크리스토교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로마 교회의 교주는 교회 교주가 아니라 주교. 교회 주교는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강조하면서 교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황을 따르는 교회를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교황이 가장 크게 켰고요. 그리고 대주교, 그리고 주교, 그리고 사제. 요 순서가 되게 됩니다. 한번 기억해 놓는 것도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 번쯤 훑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봉건제 뭐였어요? 주종관계와, 그렇죠. 주종관계와 장원제. 그래서 이 봉건제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왕권이 강화됐다, 약화됐다? 약화됐다. 자, 그러면 교회는요, 중세 사람들의 일상생활까지 지배를 하게 됩니다. 왕권이 약화됨으로써 이제 사람들은요, 의지할 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왕이나 영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기도 하고요, 직접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처럼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처럼 많은 토지를 차지하고 세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의 세력과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이 성직을 매매하는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자, 교회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멈추긴 해야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중심으로 이제 수도원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바꿔야 된다. 우리 교회 원래 무엇이었냐? 많은 사람들을 기대게 해주고 이끌어주는 게 바로 교회 아니었냐? 우리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면 안 된다. 라면서 이 교회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세력이 켜진 교황과 황제 간의 간호사의 굴욕과 같은 충돌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황과 황제는요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력은 둘 다 비등비등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황이요, 이때의 교황이 누구였냐면 그레고리우스 7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황은 그레고리우스 7세였어요. 이때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7세였는데 이 교황은요 뭘 가지고 싶었냐면 이 황제한테요 뭐가 있었냐면 성직자 임명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교황이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리를 교황이 너무나 가지고 싶어서 막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황제는 당연히 줄 리가 없죠. 자, 그럼으로써 황제들은요 교황으로부터 주교나 수도원장 등의 성직자를 임명한 권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클리니 수도원의 출신인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7세가 황제의 성직 임명권을 교황에게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황이 황제한테 줬던 권리이긴 한데요. 이 성직자 임명권을 다시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인리 4세. 이때 황제는 4세였대요. 근데 이거를 거부합니다. 당연히 거부하죠. 그러면서 야, 너 교황, 너 폐위시킬 거야. 그러면서 교황을 폐위시킵니다. 이 교황을 폐위시키게 되고요. 그러면서 교황도 황제를 파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 맞대 맞인 거예요. 그래서 폐위시키고 얘는 파문을 하게 합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최대한 써서 저 사람을 망하게 하겠다. 이런 게 보이게 되죠. 자, 그니까 하이린 4세는요. 이게 이 사람이 왕이 된지, 그러니까 황제가 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4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제후들이 갑자기 교황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일린 4세는 불안한 거지. 아, 나 진짜 황제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황이 머물던 카노사 성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용서를 빌게 되죠. 용서해 주세요. 빌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카노사 성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굴욕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간호사의 굴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이거를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교황과 황제 간에 둘 다 세력이 크니까 이런 카노사의 굴욕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때 교황이 누구였다? 클리니 수도원이. 클리니 수도원은요. 그 부패와 타락을 이제 바꾸자고 하는 그 수도원이었어요. 그 제가 방금 말했듯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했잖아요. 그거를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수도원이 이 클리니 수도원이고요. 이 클리니 수도원에서 나온 그 교황이 바로 그레고리우스 7세였다라는 연결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일도 있으니까 이때 누가 이겼나요? 교황이 이겼었나요? 황제가 이겼었나요? 카노사의 굴욕에서 당연히 교황이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권이 이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요, 종교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냐면 정치까지,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까지 완전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생겨난 말이 교황은 해고, 황제는 달이다. 해는 뭡니까? 떠오르죠. 달은 뭡니까? 이제 지죠. 그러니까 교황은 떠오르는 해고, 황제는 지는 달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 자, 일단은 크리스트교의 발달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주교가 교황을 자처합니다. 뭘 이제 강조하면서 자신이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강조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교황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 대한 교황권의 권한을 좀 강조하였다라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게 되고요. 서유럽 세계 정통 교회로서 서유럽인들의 일상생활이나 정신세계까지 지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왜 발달하게 되었냐, 어떻게 해서 그 로마 가톨릭이 발달하게 되었나 보니까 왕권이 약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봉건제의 발달로서 왕권이 약화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교황, 즉 교회가 중세 사람들의 일상생활까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왕이나 영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거나 황무지를 개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토지를 차지하고요.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교황이 제일 컸다. 자, 근데 이제 세력이 확대되니까 점점 성직을 매매하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원이 중심이 돼서 특히 클리니 수도원이 중심이 돼서 교회 개혁 운동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때 클리니 수도원에서 이제 나오게 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요. 이제 하임리 4세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뭘 가지고? 그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교황이 이겨서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역사적인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카노사의 굴욕은 우리가 교황권의 강화가 굉장히 잘 보여지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교황권은요. 이제 완전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종교뿐 아니라 어디까지 이제
오지랖을 피냐면 그렇지 정치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권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교황권의 강화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세 서유럽의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중세 서유럽의 문화는요, 당연히 뭘 바탕으로? 크리스티교를 바탕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학문은 신학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한 스콜라 철학이 굉장히 유행을 하였다고 해요. 학문은 신학을 중심으로, 실학이 아니라, 그리고 철학은 신앙, 그리고 이성을 중심으로 한 어떤 철학, 스콜라 철학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학문이 발달하게 되면서 점점 이 학문이 발달하게 되면서 대학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돼요. 대학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면서 약간 교사와 학생들이 만든 조합에서 시작이 된 것이 이 대학인데 나중에는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은요 법학으로서 유명했고요. 프랑스의 파리 대학은 신학으로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써봅시다. 뭐로 유명했다? 법학. 프랑스 파리 대학은 신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였다라고 합니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과 미술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크게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라고 두 개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로마네스크 양식은요, 약간 건물을 받치는 두꺼운 벽과 기둥이 굉장히 특징이 되겠는데요. 벽과 기둥이 굉장히 두꺼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특징이 뭐가 되냐면 약간 피사의 성당, 즉 피사의 사탑과 런던 탑 등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네요. 고딕 양식은요, 뾰족한 탑과 화려한 생유리 등이 특징이 되면서 요즘에 보는 성당? 그런 느낌이 좀 크다고 해요. 그래서 독일의 쾰른 성당과 프랑스의 샤르트르 성당 등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유명한 데를 좀 써놓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편할 것 같아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기에는요, 특히 기사들이 좀 활약을 했었죠. 그래서 기사들의 활약을 소재로 한 문학, 롤랑의 노래나 아소왕 이야기, 니벨룽겐의 노래 등이 유명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요 내용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학 중심의 학문이 우선 크리스트교를 바탕으로 해서 발달을 하였고요. 철학도 크리스트교의 신앙과 교리를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 보조 학문으로서 뭐가 발달했다? 철학이 발달했다. 그래서 일단은 신학이 짱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먼저 썼죠. 신학이 우선 짱이고 그 다음이 이제 철학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때는요, 스콜라 철학이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신앙과 이성을 중심으로 한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우리 십자군 전쟁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구나. 십자군 전쟁을 이제 배우게 나면요. 그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요. 고대 그리스 예전에 배웠던 우리 그리스 기억나시죠?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서유럽 세계에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면서 이제 신학 대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이 십자군 전쟁도 약간 종교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대학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학문이 발달함으로써 대학이 성립되었죠. 그래서 교회나 수도원을 대신해서 학문 연구의 중심지로 이 대학이라는 것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학생과 교사의 조합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죠. 유명한 데는 법학으로 유명한 데 어디였나요? 그렇지,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 그리고 신학으로 유명한 데는 파리 대학, 프랑스 파리 대학. 우리가 중세 초기에는요, 교회나 수도원을 중심으로 학문이 발달해서 성직자들이 신학, 법학, 수학, 논리학, 기하학 등을 연구하였다고 하면요. 이제는 대학이 세워져서요. 그 대학에서 중세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각기 전통을 이제 계승을 하였다. 그리고 초기에는요. 뭐 교회나 세속적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건축과 미술 또한 크리스트교, 즉 교회를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이때 문화는요. 뭐든지 다 교회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문화는 크리스트교를 까먹으면 안 돼요. 이때 문화를 볼 때는요. 그래서 우선은 어떤 양식? 그렇지. 로마네스크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 뭐였죠? 두꺼운 벽과 기둥이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의 예로는 이탈리아의 피사의 성당 그리고 런던 탑 등이 있고요. 뭐 고딕 양식은요. 뾰족한 탑과 화려한 생유리, 뭐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죠. 이러한 장식이 특징이 됐고요. 예로는 독일의 쾰른 성당 그리고 프랑스의 샤르트르 성당 등이 있게 됩니다. 뭐 문학은요. 좀 기사도 문학이 굉장히 인기 있었다. 뭐 기사들의 활약을 소재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소왕 이야기, 롤랑의 노래, 니벨룽겐의 노래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요. 하나가 좀 궁금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크리스트교가요.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왜 로마 가톨릭? 자, 일단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가 뭐였어요? 크리스트교가 일단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나눠지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뭐였나요? 교황을 중심으로 이 교황을 믿는 세력들이 뭉쳐져서 로마 가톨릭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동서교회 분열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네오 3세가 내린 성상숭배 금지령이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상징물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인데요. 이 8세기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네오 3세는 예수와 성모 마리아 있죠. 그 무사한 성상을 우상으로 강조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좀 바보 같은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다 파괴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왜 그랬냐면 성상 숭배를 계속 하게 된다면 교황권에 대한 강화가 교황권이 좀 이제 세력이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 너무 교회가 이제 번창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때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교회에 대한 통제를 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게르만족에게 표구하기 위해서 성상 사용이 필요하였던 로마 교회가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왜 이 성상이 필요했냐면요. 게르만족들은 언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언어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형극 놀이처럼 하거나 그림을 통해서 보여줘야지 이해를 잘한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스토리가 되게 많잖아요. 크리스트교는요. 그래서 이런 성상 사용이 필요했던 로마 교회가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성상 숭배 금지령 우리 못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프랑크 왕국과 손을 잡게 됩니다. 우리 프랑크 왕국이 했던 일 중에요. 커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바로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 가톨릭을 받아들이게 됐었죠. 크리스트교, 로마 가톨릭 누가요? 여긴 안 나와 있군요. 어쨌든 프랑크 왕국과 손을 잡고 이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누가? 그렇지. 로마 가톨릭이. 동서교회의 대립은 계속 격화되었고요. 이후 크리스트교는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
와 황제가 곧 교황이라는 그리스 정교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갈라지게 된 처음의 이유는 바로 이 성상숭배 금지령이었다. 레오 3세의 성상숭배 금지령이었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영상에서 우리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